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다스 IT 해석개발팀의 박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치수 최적설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쪽에서 이제 서충원 수석 연구원님께서 위상 최적설계를 발표를 해주셨고, 위상 최적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설계를 하셨으면은 이제 치수 최적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상세적인 설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NFX에 있는 치수 최적 설계 모듈을 실제적으로 제가 개발 담당을 하였었고요. 개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을 실무자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좀 더 이렇게 노하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많은 실무적인 시스템이나 부품 레벨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계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최적설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NFX에 포함되어 있는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 설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치수 최적 설계를 활용한 실무 예제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치수 최적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이제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최적 설계 개념인데요. 구조 최적 설계에서 치수 최적 설계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공유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설계 변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나 부품의 성능을 가장 최고로 이끌어내는 것을 도출하는 것을 이제 최적 설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를 구성하는 3요소를 이제 저희는 설계 변수, 구속 조건, 목적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바꿔볼 수 있는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은 만족시키고자 하는 값. 그리고 목적 함수는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줄이거나 키우고 싶은 값을 이제 목적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뭐 비용이나 아니면은 재료비를 따져서 이제 시스템의 부피 같은 것들을 목적 함수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재 눈을 가리고 지금 이쪽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이제 최적해라고 불리는 최적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눈을 가린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최적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요 펜스로 표현되어 있는 구속 조건 안쪽의 가용 영역 안에서 최적점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품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최적점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루고 있는 이제 부품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스펙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빈번하게 이제 대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설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는 최적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수 최적 설계의 설계 변수는 치수를 설계 변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파라미터 모듈을 이제 치수라고 봤을 때 현재 NFX에서는 총 2가지 갈래의, 즉 재료와 특성 갈래의 이제 최적 설계 변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재료는 탄성 개수, 질량 밀도 등이 있고 특성은 다음과 같은 뭐 두께나 아니면 복합 재료의 플라이 두께나 각도 그리고 강성과 감쇄 등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NFX를 통해서 CA 모델을 만드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변수 후보군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계 변수를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릭 특성, 치수 같은 것들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리메싱을 통해서 이것도 설계 변수로 또한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배기계를 설계한다고 하시면은 먼저 배기계를 CA 모델로 모델링을 하시고요. 각각의 이제 아이솔레이터나 커플링 부분의 강성 등을 자유도별로 그것의 강성을 설계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적 설계에서 3요소 중에 이제 설계 응답 3요소 중에 이제 설계 변수와 구속 조건과 목적 함수가 있었는데요.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을 합쳐서 설계 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계 응답은 결국엔 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는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 변수를 바꿔봤을 때 그 설계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설계 응답도 디펜던트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 결과가 결국에 설계 응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 설계에서 치수 최적 설계에서 이제 3요소,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수와 구속 조건과 목적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최적 설계 정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에 따라서 이런 정식화하는 과정이 다 다르게 되겠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떤 문제는 다르게 정의를 해야 하는데, 설계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변경 가능한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어떤 것을 목적 함수로 하고 어떤 것을 구속 조건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경우는 구속 조건을 좀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줘야 할 것들을 구속 조건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음과 같은 모바일 스피커의 동특성 최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쉘의 두께를 이제 설계 변수로 고려를 하면요. 엔지니어링 스페시피케이션이 지금 다음과 같은 1000Hz의 구속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현재 설계보다 최적 설계안이 부피가 더 커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구속 조건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눈을 감고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최적화인데요. 지역 최적화는 현재 설계 안에서 민감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점점 이동을 통해서 최적점을 수령하는 방법이고요. 앞선 시간에 이제 위상 최적 설계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최적화를 활용한 최적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민감도 해석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한 비선형성이 많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역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이 이곳에 있지만 현재 설계안에 따라서 이런 지역에 수렴을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최적화와 다르게 설계 공간에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실험이나 해석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것을 전역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사 모델 기반 최적화가 있는데요. 설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개의 해석만 수행을 하고요. 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모델을 가장 잘 모사하는 근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 모델 상에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최적화가 곧 실제 모델의 최적화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사 모델의
실제 모델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적은 수의 해석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NFX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사 모델 기반 최적화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는 근사 기반 최적화, 근사 모델 기반 최적화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화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 설계 공간을 다음과 같은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 샘플링된 포인트에서 실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된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근사 모델상에서 최적점을 탐색을 하는 방법.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제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CA 모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최적화를 찾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은 결국 실험 테이블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총칭하는 건데요. 각각의 행이 이제 설계 변수의 조합이 돼서 이 각 행이 한 번의 해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계획법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 공간을 이해를 해서 어떤 하나의 설계 변수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경향성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 변수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행 과정으로서 실험계획법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화, 그러니까 근사 모델을 만들고 또 최적점을 찾고 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이 실험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선택해서 최적화로 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 지금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한 개씩 설계 변수 값들을 바꿔보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최적 설계 문제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10개의 트러스가 있는 이런 캔틸레버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변수를 고려를 하면서 처짐량과 부피를 관찰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개씩 설계 변수 값을 바꿔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6번 요소의 단면 두께를 바꿔본다고 가정을 하면 6번 요소의 두께를 5에서 6인치로 늘렸을 때 총 2번의 해석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설계 응답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 요소도 마찬가지로 늘려서 또 처짐량의 변화 추이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6번 요소보다 3번 요소가 좀 더 경향이 더 크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이제 3번 요소에 대해서 값을 많이 바꿔보겠죠.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 변수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개인데 총 10차원의 설계 공간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설계 변수를 동시다발적으로 바꾸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변수 간 교호작용. 그러니까 지금 3번 설계 변수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 처음에 초기 설계 변수 값이 5인치가 아니라 뭐 다른 초기 설계 변수 값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또 그 값이 또 달라지겠죠.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계획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상관도 분석 후 처리를 통해서 최대 처점량이나 부피 등을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다차원 설계 공간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변수 간의 교후작용이나 아니면 설계 응답의 비선형성 등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근사 모델을 생성시킬 수 있는 선행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계획법의 상관도 분석을 이용을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설계 변수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계획법 자체가 이제 해석의 자동화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 잡을 돌릴 때 여러 가지 설계 변수의 값들을 변경시키면서 해석을 돌릴 때 용이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차원의 설계 공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실험계획법을 통해 실험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걸 데이터로서 추후에 나중에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사실 개발되어 있는 실험계획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실험계획법이 현재 NFX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실험계획법으로 완전요인계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2개의 설계 변수가 있을 때 2수준과 3수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의 n승, 3의 n승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실험점의 개수가 증가되면서 실험점을 추출하는 방법이 완전요인계획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합성계획법이 있는데요. 중심합성계획법은 2수준의 완전요인계획법 혹은 부분요인계획법에 다음과 같은 스타포인트와 센터포인트를 합쳐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틴 반격 추출법은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진 설계 공간에 대해서 랜덤하게 설계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간 충진 성능이 다음과 같이 중심합성계획법이나 완전요인계획법보다 공간을 충진하는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또 하나 공간 충진 성능이 좋은 실험계획법으로 다구치 직교 배열표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직교성을 만족하는 직교 배열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실험계획법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원 파라미터 스터디는 다른 설계 변수들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 설계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한 설계 변수가 변화했을 때 설계 응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양상, 추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실험계획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작성된 어떤 기수행한 해석이나 실험이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험계획법을 하고 나면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관도 분석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도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 설계 응답별로 설계 변수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계 변수가 5개가 있을 때 첫 번째 설계 변수가 굉장히 중요도가 크고 또 세 번째가 그 다음으로 크고 나머지 3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직관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도 분석에 대한 예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상관도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상관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상관도가 낮은 설계 변수는 최적화 문제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문제는 자동차 배기계 성능 최적화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총 저희가 21가지의 각 자유도별 부식 강성을 설계 변수로 고려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상관도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보고자 하는 설계 응답에 대해서 총 5개의 설계 변수만이 이러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상관도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최적화 문제를 적용을 할 때는 나머지 16개의 설계 변수를 제외하고 5가지의 설계 변수만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작년에 한 대기업과 마이다 사이트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티어링 전체 시스템을 스티어링 시스템과 이 가로 방향의 카울 크로스바로 독립시켜서 2개의 독립적인 실험계획법을 통해 이제 상관도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때는 다구치 직교 배열표를 사용을 하였었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설계 변수 중에 몇 개의 설계 변수가 상관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카울 크로스바 시스템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실험계획법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이제 실험점 개수를 이제
몇 개를 과연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용하실 수 있는 시간 분에 한 번 해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눠주시면은 실험점 개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실험점 개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수 수준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실험계획법에서 여러분들이 변수 수준을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먼저 실험계획법을 하기에 앞서서 1차원 파라미터 스터디를 통해서 설계 응답의 경향성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 응답이 비선형성이 강할 경우에는 3수준 이상의 어떤 실험계획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선형의 어떤 설계 응답의 변화 추이를 가지게 되면 2수준의 실험계획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설계 변수 값을 바꿨는데도 설계 응답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수에서 제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실험계획법으로 다음과 같이 샘플링을 통한 해석을 의미를 했다면 이 샘플링한 포인트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이쪽이나 이쪽에서의 예측값들은 다음과 같은 근사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사 모델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사 모델은 1960년대 스밋과 파시에 의해서 처음에 공학 문제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나 구속 조건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때 이것을 간단한 수학식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근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설계 변수가 이제 단면의 반지름이나 아니면 높이가 될 때 어떤 이 전체적인 원통의 부피를 설계 응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설계 응답을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런 수준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그런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셔야 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응답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과연 상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전체적인 이게 다차원의 설계 공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계속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설계 변수에 대해서 설계 변수 값을 증가시켰을 때 설계 응답도 따라서 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직관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근사 모델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현재 설계점이 현재 설계안이 이곳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설계 공간을 마음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최적점을 찾는 과정에서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근사 모델을 만드시면은 시각적으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NFX에는 2가지 종류의 근사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표현된 회귀 모델이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실험점에서 해석을 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해석된 결과를 지나는 다음과 같은 근사 모델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근사 모델이 크리깅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깅 모델은 이제 다항 회귀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실험점들을 완벽하게 지나는 그런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역적인 회귀 모델과 지역적인 잔차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안쪽에서 이제 여기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크리깅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돼서 수치적인 비용, 그러니까 다항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데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사 모델, 지금 NFX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근사 모델이 있는데 어떤 근사 모델을 여러분들의 실무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설계 응답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항 회귀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선형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거동을 잘 모를 때는 크리깅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이제 템바 트러스 문제에서 단면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부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히 알 수가 있죠. 이제 선형적인 거동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크리깅 모델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깅 모델을 만들면은 수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0배 정도 크리깅 모델을 생성하는데 수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설계 문제의 설계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1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크리깅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개의 설계 변수를 다룬다고 하면은 크리깅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크리깅 모델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어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똑같이 여러 번 하시면은 그 실험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최적화 쪽에서는 랜덤 에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들의 랜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 추종해서 근사 모델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 옵티멈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랜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결과는 결국에 랜덤 에러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추종해서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드는 크리깅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해석은 모두가 다 랜덤 에러가 없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매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랜덤 에러의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랜덤 에러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광학 해석에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유체 해석에서 이제 파티클의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모사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한 분야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랜덤 에러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문제가 이런 문제다라고 하시면 크리깅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제가 실험계획법에서 실험점 개수 몇 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간단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사 모델을 포함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험점을 선택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항회귀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예정이시면 실험점은 다항회귀 모델의 다항식의 개수가 이제 포화점 개수라고 부르고요. 이 포화점 개수의 1.5배 이상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설계 변수 개수의 10을 곱한 개수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험점 개수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점을 조금만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부정확한 근사 모델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점을 많이 선택하면은 비교적 정확한 근사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또 해석이 많아지면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사 모델과 실험 계획법 간의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항회귀 모델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완전 요인 계획법이나 중심확성 계획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x1, x2가 이제 실험점을 추출한 각 점인데 이 점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간 충진 성능을 위해서 가깝게 놓인 경우에는 랜덤 에러가 존재했을 때 실제 함수와 근사 모델의 경향성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즉 여러분들이 다항회귀 모델을 만드실 경우에는
이 실험점들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극점에 가깝게 하는 실험계획법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깅을 근사 모델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라틴 반경 추출법이나 아니면은 다구치 직교 배열표 같이 이제 공간 충진 성능이 좋은 그런 실험 계획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중심합성 계획법의 라틴 반경 추출법을 다음과 같이 중심합성 계획법의 라틴 반경 추출법을 같이 함께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험점이 겹칠 수도 있는데 NFX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사 모델의 정확도인데요. 근사 모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근사 모델 상에서 여러분들이 최적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최적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잣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NFX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레스 에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 회귀 모델과 크리깅 모델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프레스 에러가 적어도 80% 이상이 되는 근사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근사 모델을 만들었는데 근사 모델의 정확도가 80%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실험점을 좀 더 추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근사 모델을 좀 더 정확한 근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근사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그 근사 모델 상에서 최적점을 찾는 방법인데요. 근사 모델은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수학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것을 반복 수행을 해도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최적화를 통해서 근사 모델 상에서 최적점을 구할 수 있고요. 현재 NFX에서는 두 가지 종류, 다이렉트 방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역 최적화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적화 방법을 바꿔가면서 최적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찾아진 최적점은 예상값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최적값에서 최적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해석값을 수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 한 장에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표현을 제공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최적 설계 3요소 중에 이제 설계 변수 그리고 설계 응답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1차원 파라미터 스터디를 하셔서 설계 응답의 변화 양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거에 맞게 실험 계획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법을 선택을 하시고 실험 계획법을 수행을 하신 다음에 상관도 분석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설계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스크리닝을 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계획법을 완성한 다음에는 랜덤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다항회귀 모델, 그리고 랜덤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크리깅 모델을 생성을 해서 근사 모델을 만드시고 만약에 정확도가 80% 이하가 된다면 실험 계획법을 추가를 하시는 방법 혹은 근사 모델의 다른 것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설계 응답으로 결정된 방법을 이제 목적 함수나 구속 조건으로 선정을 하신 다음에 최적점을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무 활용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계 아까 보셨던 그 모델인데요. 총 처음에는 21개 부시 강성을 고려했었죠. 그래서 실험 계획법을 수행을 하였는데 상관도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설계 변수만을 이용을 해서 실제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고요. 실제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아이들 영역에서의 또 공진 회피를 할 수 있었고 또 처집량의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략화된 이제 날개 모델인데요. 설계 변수로는 위쪽 스킨과 아래쪽 스킨 그리고 T밴드 스킨을 이제 쉘로 모사를 해서 그것의 두께를 이제 설계 변수하였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로로 가로지르는 리브와 그리고 스파의 웹과 캡을 각각 빔과 쉘로 모델링을 해서 각각의 치수를 설계 변수화하였습니다. 설계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1차 모델을 최대화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최대 변이를 0.01인치 안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드를 최적화하면서 처짐량도 같이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동시에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드 해석도 하면서 선형 정적 해석도 같이 수행을 해서 동시에 최적화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반경 추출법을 통해서 100회 반복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상관도 분석 그래프에서 부피의 경우에는 아래쪽 스킨이 더 많이 있지만 1차 모드에는 그 상관도가 위쪽 스킨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직관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화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변이 같은 경우는 0.01인치가 이제 상한 컨스트레인트의 리밋이었는데 이것을 위배했던 현재 설계안에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최적 설계안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피를 최소화하는 문제였지만 다음과 같이 부피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피 증가를 막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부피에 대한 제약 조건을 같이 넣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은 창틀인데요. 창틀에서 다음과 같이 쉘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각 두께별로 6개로 그룹화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그룹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의 총 4번의 어떤 최대 응력을 각각의 로드 케이스에 대해서 허용 응력에 대한 구속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고요. 그리고 창틀의 물량 최소화, 즉 부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최적화를 진행을 해본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2mm의 보강대가 부피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최대 응력에는 다음과 같이 3mm의 보강대 쉘 그룹이 가장 큰 상관도를 가진다는 것을 다음 상관도 분석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근사 모델 기반 치수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초기 응력 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응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부피가 약 한 9% 정도,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마지막 예제는 앞선 위상최적 설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발포 성형하는 틀이고요. 그래서 발포가 되면서 내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초기 설계안은 다음과 같이 격자 형태 구조물이었는데요. 저희가 설계 자유도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치수 최적화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상을 먼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상 최적화를 먼저 개념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치수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상 최적화에서 선형 정적 기반 위상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피비를 40% 이하로 두고 위상 최적 설계 결과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보강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치수 최적 설계 초기 모델로 결정을 하였고요. 이 보강제를 이제 쉘로 모델링을 해서 이 쉘의 두께를 다시 한번 치수 최적 설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쉘 두께 치수 최적 설계를 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부피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이제 치수 최적 설계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설계 변수, 치수 최적 설계 설계 변수가 재료나 특성 등이 있는데, 기하 형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메싱을 수동적으로 해서 그것을 설계 변수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기하 형상 등을 업데이트하면서 리메싱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제품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해석 모델에서는 그것이 최적이지만, 만약에 실험 단계로 갔을 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모컵을 만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실제 모델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해석 단계에 끌고 와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근사 모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다항 회귀 모델이 있었고 크리깅 모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앙상블된 근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사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근사 모델을 자동으로 근사 모델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